자, 11장 여기서는 좀 이제 빨라질 거예요. 아까 이제 시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시간이 갔고요. 자, 찾으셨죠? 210페이지입니다. 자, 실제성. 있을 제자예요. 있을 제자. 실제성. 자, 이게 이 실제는 열매 실제는 아시죠? 그래서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는 까닭에 자, 210페이지 보고 있어요. 창작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소설의 특성. 그러니까 그 사회상을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 이제 여기다 써보세요.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학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문학은 시대 사회를 반영한다. 문학의 사회성.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비평론 들어가면 자세히 배울 건 지금은 기본적인 말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번. 허구성. 허구라고 하는 건 빌어자에 빌어자. 그 다음에 이제 구는 구축한다는 뜻이거든요. 빈 것에서 구축한다. 자, 이걸 허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렇게 픽션이라는 거. FICTIO. 픽션이라는 거. 자, 근데 픽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도 있다? 뭐도 있다? 팩션도 있어요. 팩션도 있어요.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1,500만 넘었나요? 예. 야, 대단해요. 한 2천만 될 것 같은데. 2천만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팩션이에요. 그러니까 팩션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꾸며낸 이야기를 쓰는 게 팩션. 그러니까 단종이 막 호랑이를 막 활로 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좀 재미를 요소를 막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나중에 활로 메고 한 거는 그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단종은 딴 사람 뭐 포졸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바꿔버리잖아요. 무슨 말 어몽도가 아니고. 근데 거기서 어몽도를 나오죠. 어몽도를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 하여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씩 바꾸는 건 픽션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팩션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개연성. 소설은 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개연성. 이건 뭐냐면 써놓으세요. 있을 법한 이야기. 여기 말보다 제 말이 더 쉬울 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 개연성. 영어로 이제 probability라고 돼요. probability. 그 다음에 단편소설, 장편소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단편소설은 짧은 소설이고 장편소설은 긴 소설이죠. 그래서 이 단편소설은 여기 나오죠. 뭐 배경에 대한 서술 최소화하고 간에 복잡한 것을. 그러니까 단편소설은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것도 강의해드리겠지만 황순원의 작품 중에 여러분 책에 학이 있지 않아요? 학이 있을 텐데 없나? 단편 소설에 있죠. 황순원 별. 그러니까 황순원 별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별도 있고 뭐 학이라는 작품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간단하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막 갈등이 복잡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편 소설은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예, 박경리의 토지예요. 토지는 막 21, 6편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써놨죠. 이 영화 드라마로 2번이나 했어요. 맞죠? 박경리 토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 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 서의를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얘기 나오잖아요. 대하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하소설도 장편소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큰 범위에는 장편소설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사, 6번 서사. 이 서사자는 펼서자의 일사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일을 펼친다는 거거든요.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필요에 따라 재진술하는 문학의 양식. 자, 서사. 그러니까 서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훑어져서 써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서사. 그 다음 뭐죠? 읽어보세요. 서사 담화죠. 서사 담화. 그 다음에 서술 행위. 서사 담화라는 거, 담화는 뭐냐? 이야기. 담화라는 말 뭐냐? 이야기를 담화라고 그래요. 우리 뒷담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뒷담화 깐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여튼 가르쳐요. 그래서 뼈대가 된 줄거리 스토리라고 할 때 스토리를 소설로서 이야기가 되도록 변형하는 과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행위죠. 소설로 가공된 이야기가 자, 서술자, 발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소통의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쭉 작가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도 소설책은 읽어보셨죠? 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이런 책을 많이 안 읽어. 그러니까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되게 짧아요. 네.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네. 별이 되게 짧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알퐁스 도데의 별 진짜 재밌어요.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목동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별 되게 재밌다니까. 그런 거 이제 읽어보면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것을 서술행위라고 한다고. 이 작가가 글을 막 서술해 가는 거를 독자가 읽어갈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서술자. 이건 말 그대로 소설로 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나레이터. 나레이터는 들어봤어요? 네. 이거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아침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누구의 마음을 막 여자들이 여인의 목소리를 막 읽죠. 누구는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게 나레이터예요. 이게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주제, 그다음에 소재, 인물. 자, 이보세요. 자, 이것도 좀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소설가 잡아요. 저기 이 설명할 때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소설 3요소. 주제, 네. 구성, 인물. 뭐라고? 주제, 구성, 인물. 인물? 아, 그런가요? 주제, 구성, 문체. 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이겁니다.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달라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뭘로 해요? 배로 하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장례식장, 물론 이제 요즘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한 번만 하잖아요. 맞죠? 근데 돌아가시면 2번 하죠. 죽으면 인사를 더블로 한다고. 인사를. 그래서 죽음은 인사배예요. 이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주제부터 볼게요. 작품 속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에요. 여기서 중심 사상 밑줄 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게 중심 사상인 거예요. 뭐 평화를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뭐 분단의 서름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제재죠, 제재. 그 제재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주제를 한 작품의 중심 메시지를 할 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주된 재료, 이거를 제재라고 합니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주된 재료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재라고 그래요. 제재.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돼. 그걸 제재라고 하고요. 자, 인물은 쉽죠. 그 등장인물인 거예요. 등장인물. 작품 속에 아까 말한 뭐예요? 그 토지의 서희 같은 인물. 그렇죠? 그게 인물이에요. 뭐 여기 막 길게 써놨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걸 여러분 그대로 다 알 필요 없어요. 이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꼭 설명을 해야죠. 원래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E.M. 포스터,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걸 쓴 작가예요. E.M. 포스터라는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인데 평면적 인물은 작가가 특징적 일면만 제시해서 이야기 전개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인물, 이걸 평면적 인물. 안 변해.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 면을 발전시키거나 변화시켜서 성격을 다각적으로 제시해서 보여주는 인물. 이걸 입체적.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흥부, 돌부는 다 알죠? 자,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러면 평면적 인물인 거예요. 지금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놀부는 처음에는 막 되게 악했죠. 나중에 막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했다가 막 뭐 나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개과천선을 하죠. 그게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럼 쉽지 않나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그대로 가면 평면적 인물. 성격이 변해. 그러면 입체적 인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15번. 전형적 인물. 자, 어떤 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의 인물.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 영감 같은 거 보면 아주 되게 인색한 사람의 전형이죠. 맞잖아요. 스크루지 영감 하면. 그런 게 전형적 인물인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형적 인물.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독자적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로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것에 숨겨진 새로운 문제나 특성을 드러내기에 용이하다. 개성적 인물. 그러니까 개성적 인물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닌 아주 독특한 인물을 개성적 인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 그러면 이몽룡이 있고 방자가 있잖아요. 그건 알죠. 그러니까 이몽룡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방자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죠. 뭡니까 이몽룡을 막 부추겨서 막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막 뭐 중간에서 막 뭡니까 춘향과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개성적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전형적 인물은 딱 이런 역할은 이런 데만 어울리는 인물인데 개성적 역할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개성적 인물이 뭐냐면 조연이에요. 조연인데 아주 튀는 조연이 있죠. 한 5분밖에 안 나왔는데 막 되게 재밌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조연 전문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 TV 이런 거 보면 그런 인물이고요. 자, 그다음에 발단, 전개, 복선 이거. 아, 발단은 뭐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발단. 여러분 소설의 5단계가 뭐죠? 이야기해 보세요. 소설의 5단계. 아, 이거 쉬운 건데. 발단, 전개, 그다음에 위기, 결정, 결말이잖아. 아,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발단, 이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니까 위기에서 절정이 완전 클라이막스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발단은 주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문학과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모르면 국문학과 나왔다는 이야기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국문학과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국문학과 나온 거를 남에게 알리지 마라. 자, 하여튼 발단.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발단은 행위가 시작되는 단계죠. 보세요. 인물이나 배경 뭐 이런 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요. 전개는 이제 조금씩 이제 긴장이 조성이 되겠죠. 위기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쉽잖아요. 자, 복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복선 별표. 사건을 전개할 때 사건의 연쇄, 필연성과 가능성을 부여하게해서 다가올서 암시. 여기 암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암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황수는 소나기 이야기 하셨는데 소나기 이게 소나기 마을이 어디에 있죠? 소나기 마을 어디 있어요?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황수랑 문학관 있잖아요. 소나기 마을. 여기 가보신 분? 아니 여기 여러분 진짜 가실 때 전 웬만하면 다 가봤어요. 전국에 이 국문학 공부하다 또 미쳐가지고 양평에 있는데 어쨌든 이 소나기에 보면 이야기 다 알죠.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소녀를 만나서 이제 나중에 막 그 소녀를 이제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들어가고 원두막에 나무 집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소녀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런 말 해요. 네, 이게 복선이에요. 나는 보라색 진짜 있어요. 데이터가 보라색이 좋다. 이 보라색이라는 게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그 단어예요. 약간 보라색 자체가 이렇게 밝진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복선을 뭐라고 하냐면 언더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
이 플롯이라는 게 구성이잖아요. 구성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언더 플롯. 이런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문학을 공부한다고 나는 우리 것만 좋은 것이 이게 아니에요. 플롯, PLOT, UNDER, 플롯의 아래에 있다고. 그걸 언더 플롯이란 말 써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선. 또는 이제 포쉐도잉이라고 해요. 미리 그림자를 깔아도. 쉐도잉은 알죠? 그림자. 포는 앞에다가 그림자를 쫙 깔아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절정 찾으셨죠? 20번. 절정은 클라이막스 영어로 말하면 CLIMAX. 클라이막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절정. 네, 클라이막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긴장을 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잘 해결이 마지막에 되죠. 맞죠? 그게 절정. 그다음에 대단원 이퀄 써보세요. 결말을 대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까 그랬죠? 결말 좀 더 유식한 말로 대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알겠죠? 어렵지 않죠? 문제 해결되는 거.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져요. 배경은. 그다음 장면, 인물의 동작이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이 집약해서 묘사하는 방법. 그렇죠? 이게 이제 배경이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제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막 시각적인 효과가 많죠. 그렇잖아요. 작가가 이렇게 글 쓴 걸 막 내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 요약. 시간을 통제하고 스토리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막 주인공의 아들이 막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있다가 막 무술을 배워.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년 후 이렇게 써지죠.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무술 막 배운 거 10년 동안 배운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느 세월에 10년 동안 그럼 드라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짧게 끝내버려요. 그런 게 요약이에요.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점. 자,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2챕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자, 시점은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쉬어도 되죠? 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인칭 시점하고요 3인칭 시점이 있어요. 시점은. 근데 1인칭 시점이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자,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나눠지고요. 자, 3인칭 주인공 시점과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눠요. 이거 공부는 여러분 소설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1학년 때. 그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 있지 않아요? 그거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시점은 1인칭과 3인칭이 있다. 1인칭은 뭐예요? 주인공 시점과 관찰. 이 시점 안 써도 되겠죠? 헷갈릴까? 3인칭도 주인공과 전적 작가 시점.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인공 시점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은 나로 나와, 나. 그러겠죠? 1인칭이잖아요. 나는 뭐 어디에 목동이다. 그러니까 알퐁스 도데의 별이 주인공 시점이에요. 알퐁스 도데의 별. 꼭 주말에 꼭 읽어보세요. 되게 짧아요. 안 읽어보신 분은 알퐁스 도데의 별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제가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 이건 알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 섭의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오키가 나오잖아요. 오키가 주인공의 관찰자예요. 관찰자죠.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그게 관찰. 그럼 이해가 쉽지 않나요? 그걸 이미지 관찰. 3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로 그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안 나오고 그녀 그러니까 뭐 서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주인공 시점. 이해 가죠?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요. 1인칭은 전적 작가 시점이 없어요. 3인칭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더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매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니 이렇게 돼요. 홍길동전에. 근데 길동이가 나중에 이제 막 밖을 떠나죠. 그건 알죠. 홍길동이 밖을 떠나잖아요. 그때 길동이가 밖을 떠났는데 그의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맺혔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작가가 이 길동의 그 감정을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지적 작가 시점.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설명을 해. 마치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지가 뭐예요? 전지. 전지 전능하다 들어봤어요? 그걸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걸 또 유식한 말로 올림푸스적 시점.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이 인간을 내려다봐. 멋있지 않아요? 국문학이 이렇게 매력 있다니까. 이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유식한 말.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시점 했고 시점. 요 정도까지 하고 좀 쉴게요.